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에서 동결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9%에서 2.7%로 2%포인트나 낮췄는데요. 기존 시장의 컨센서스 0.1%포인트보다 다소 대폭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전망대에서는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우리나라 향후 경기 흐름과 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리츠종금증권 윤여삼 파트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B증권 김성원 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선임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한금융투자 신월 수석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칙 수석이 높은 거예요? 선임이 높은 거예요? 회사마다 다 달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 네. 오늘 금통위 어떻게 봤어요? 참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에 시장에서는 눈치를 보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예상된 수순으로 가는 국면이 기준금리 인상 4, 4분기에는 한다라는 거를 재확인시켜준 회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다소 좀 밋밋했지만 여전히 실기했다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자, 이게 자세한 얘기들은 우리 뒤에 가서 계속 해야 되니까 안고는 빼시고 특별히 오늘 인상 깊었던 부분 있었으면. 오늘 인상 깊었던 부분요? 그러니까 특별히 10월에 동결을 해야 할 이유를 제시를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동결해야 될 이유는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치를 확 낮춰가지고 그쵸, 충분히 제시해야 됩니다. 인하를 했어야 되나? 네. 그 이상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었다? 아무래도 이게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면서도 10월에 인상이 아닌 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언들이 사실은 조금 확신이 떨어지는 듯한 언급들도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시장에 뭔가 정확하게 좀 메시지를 주지를 못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거 보고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스텝이 꼬였다. 김성원 부장, 특별히 예전에도 그런 평가가 많았지만요. 이번은 가장 좀 기자회견에서 앞뒤에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좀 똑같은 다 비슷하게 보는 윤 파트장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올해 펀더멘탈에 보면 금리 인상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했는데 그냥 오늘 어떻게든 한 번은 올리겠다. 그 정도 의지를 보여줬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 흐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또 가봐야 알고 이런 식의 이제 또 불확실성을 남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 번 인상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스텝에 대해서는 고민을 또 많이 안겨준 회의였다고 봅니다. 우리 원래 이 질문지에 2번하고 3번을 내가 통쳐서 한꺼번에 질문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10월하고 11월이 의미가 다르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소수 의견 한 개는 내놨었던 거 아니에요? 언제 내놨? 7월인가 7월이었던가? 네, 7월부터 나왔어요. 한번 내놨잖아요. 올리려면 그냥 올리지 소수 의견 2개를 내요 이번에? 아니면 그냥 놔두겠다 다음 달에 올리든지. 나 그걸 모르겠다고요? 일단 10월과 11월 인상에 대해서 마켓에서 차이로 두는 것 중에 하나는 다음 인상, 추가 인상에 대한 그 의지 정도를 또 표명할 때
10월 정도면은 이제 마켓에서는 원래 경기만 보면 올해 좀 힘들지 않겠냐 했는데 9월 달부터 이제 뭐 정부 쪽 발언도 들어오고 하면서 뭐 금융 안정을 도모하면 어떻게든 한 번은 올리겠지 쪽으로 넘어가는데 10월에 올리면 내년에도 올해도 어차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융 안정을 위해서 좀 액션이 빨랐다고 하면 내년에 숫자가 좀 나빠져도 네. 그래도 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의 이제 조금 더 호키시한 쪽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예, 있을 수 있었고 11월로 한 템포 늦춰주면 그러면 이제 조금 내년에도 이제 더 여건들 보면서 올해도 작년 11월 이후 거의 1년 만에 이제 지금 통화 정책이 딜레이된 거잖아요. 또 네. 추가 인상이 뭐 내년에도 되게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쪽으로 그 정도 여지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여전히는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동의는 안 하지만 해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네. 인정을 하는데 여태까지 그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보면 인상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얘기 계속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하는 소위 관계자라고 표시되는 분들이 이제 인상에 대한 얘기를 뭐 안 하신 것도 아니고 이제 보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동결 전망이 많다가 4분기 인상 전망이 최근 한 1, 2주 두고 굉장히 많이 증가한 편이었거든요. 이번에 네. 보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왜 소수 의견이 2명이나 나오고 근데 왜 안 하고 10월과 11월에 뭐가 차이냐? 11월에 가면 상황이 더 나아질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나빠질 가능. 왜냐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그 지금 못 올리고 있다고 했는데 뭐 미국 선거도 있고 G20도 있고 대불확실성이 더 진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랑 우리 경기 상황이 지금으로 봐서 그때가 더 뭐 나아질 것도 아니고 이제 보면요. 근데 굳이 그 한 달을 더 또 딜레이를 한 거는 제가 요번에 그래서 동결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 이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경제 전망에서 대부분 내년에 설사 가서 2.7이 나오더라도 이번에 2.8 정도 낮추겠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네. 근데 2.7로 낮춘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내년에 2.7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낮추고 인상한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또 비판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해서 워낙 이슈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통화 정책적 대응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때 또 올리게 되면 공교롭게 이제 또 그거에 관련된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 두 가지가 결국 한 달 더 딜레이 시킨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달 딜레이 시켰다. 예. 그러다가 다음번 금토일까지 예, 만약에 또 무슨 해외에서 변수가 또 터질지 모르거든요. 예. 네. 제가 볼 때도 그 성장률을 2.7로 낮춘 거는 시장이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짜 실질적인 효과라는 게 10월에 인상하나 11월에 인상하나 정말 그 차이는 없지만 일단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왜 했는지 설명할 때 사실 너무나 곤혹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2.7로 낮추고서 인상을 했다면.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한 달을 늦춘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나 같으면 성장률은 뭐 생각보다 들어나와서 2.7로 낮춰야 되는데 네. 2.7%는 그래도 나쁜 성장률 아니고 한미 간 금리 역전 때문에 올려야 되겠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미국에서 올려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얘기해버리고 갈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아니, 내놓고 얘기해버리면 네, 2.7도 잠재 수준이고 견실한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뒤가 계속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놓고 그냥 성장률은 좀 아무래도 경기가 좀 꺾이는 것 같아 떨어지는데 우리가 계속 안 하고 좀 꺾일 것 같아서 버텨왔는데 아무래도 미국 때문에 안 되겠어 할 수 없이 올렸다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뭐. 한국은행 욕할 사람도 없어 그렇게 얘기할 경우에. 그렇게 했으면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타이밍이 너무 많이 늦었다. 5월달인가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놓쳤는데. 상반기 인상 주장했던 뭐 저희도 그런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네. 그리고 뭐 일단 주가가 코스피가 이제 2017년 초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금융시장 충격도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빠졌고요. 뭐 그러면 일단 금융시장 변동성이라도 좀 잡히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오르고 나서 뭐 상황이 좋아져서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불안 심리는 좀 진정돼야 되는 게 아니냐 정도. 총재가 뭐 대내외 불확실성 얘기를 했을 때 주식시장 얘기도 좀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뭐 그 정도 재료였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딜레이. 어쨌든 우리 신월 연구원한테도 말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버리고 나면 할 기회가 없어. 네. 힘들겠어요. 10월이나 11월은 큰 차이는 없었는데 네. 이번 금통위를 보면서 느낀 바로는 이제 한국은행의 그 정책 수단 기준금리를 통해서 어디에 방점을 찍었느냐. 이제는
경기나 물가가 아니라 금융 안정으로 좀 무게 중심이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이제 한국은행법 1조 1항에는 이제 물가 안정 도모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 물가가 크게 예전과 같이 고물가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 오히려 디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이 오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하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고 그렇다라면은 금융 안정 특히나 가계 부채와 같은 이제 잠재 리스크 요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한국은행 그 창립 기념일에 이주열 총재가 6월달에 누적된 금융 불균형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10월에 소수견 나오고 11월에 금리 인상 단행되는데 올해도 비슷한 루트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인상해가지고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되려나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난 뭐 또 다른 얘기를 할 게 있긴 한데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번에 소수 의견의 이일영 위원은 원래 항상 단골로 이렇게 소수 의견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뭐 하는 추천이시라. 네, 고승범 의원은 갑자기 두 번째로 나오신 이유가 그분이 원래는 이제 물론 분류하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비둘기에 가까우신 분이시라고 분류가 좀 되셨거든요. 근데 지난 9월인가요? 그때 이제 뭐 강연을 하시는데 좀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금융 안정을 좀 강조하셨어요 보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분이 이제 비둘기에서 약간 좀 중간으로 가신 게 아닌가 싶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확실히 중간에서 또 매로 한 발짝 더 가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사회생활을 이제 재무부에서 시작하셨는데 2004년부터 금융위에서 금융감독위원회였죠 예전에. 그렇죠, 금감위. 거기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하시고 금융위로 가셨다가 이제 금융위 추천을 받고 오셨어요. 근데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부 청사에서는 가계부채 점검관리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거기서 DSR에 대한 이제 지침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 DSR을 70%로 잡기로 하고 또한 RTI 이제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가 되었고 가계부채에 대한 명확한 관리 의지, 특히나 총량제처럼 이제 도입을 해서 작년에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좀 가계부채 증가세를 한 7, 8% 내외로 잡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명목 성장률 정도로 2021년까지 낮추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당국이 금융 당국이에요. 작년에도 비슷한데 파리 부동산 대책 나와서 정부가 부동산 잡겠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금리 인상을 했고요. 이번에는 9월 달에 주택 안정화 대책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10월 18일에 금융위에서 이제 또 이런 DSR에 대한 부분, 은행에 대한 이제 명확한 지침을 내리면서 11월 금리 인상은 거의 뭐 확실시 되었으니까 결국에는 정부 금융당국 액션 취한 이후에는 이제 기준금리와 같은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영향력이 좀 더 크니까 후발적으로 좀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고요. 특히나 고승범 위원은 금융위 추천해서 오늘 또 유의미한 금융위의 정책 발표가 있었죠. 네. 좀 연관지어서 볼 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넘어가서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제 성장률과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뭐 문제인데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고선 본질적인 핵펀치를 날린다고 보면 먼저 2.9에서 2.7로 낮췄고 내년도 2.7로 제시했죠. 2.8에서 2.7로 낮췄어요. 네, 내년 2.7 되겠어요? 첫째. 지금 이제 민간 IMF도 올해 2.8에 2.6을 내놨는데 내년도를 뭐 근데 이제 민간 연구소들이나 특히 저희 같은 뭐 기관들도 최근에 보면은 내년이 투자 지표들이 너무 지금 너무 나빠요. 내가 고용이 이제 소비에 미칠 영향 시차까지 생각하면 그 무역 분쟁이라는 또 마이너스 알파가 존재하죠. 그러면 내년도에가 올해보다 숫자가 과연 좋을 거냐? 미국만 해도 올해 3% 그로스에서 뭐 내년도에도 2% 중반이면 양호한 성장이긴 하나 잠재 성장을 뛰어넘는 양호한 성장이긴 하나 성장 탄력이 죽고요. 중국이 올해 6.7에서 내년도가 한 6.3, 6.2까지 떨어지는 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 G2가 그렇게 경기가 올해 탄력보다 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내년과 올해가 비슷한 그로스가 나온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붙인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부분 민간은 한 2% 중반 정도, 2.5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은이 그래도 좀 낙관 편향은 유지했다.
그 정도로 보고 있죠. 뭐 원칙적으로 한우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뭐 기획재정부가 낙관적으로 보면 난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튼 네. 어떻게 봐요? 저희도 내년 뭐 하우스비를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뭐 올해보다 낮게 보고 있고요. 네. 그 한국 축구의 뭐 항상 경우의 수처럼 우리도 이제 성장과 우리 지표들은 기저효과. 그러니까 올해 특히 설비 투자가 이제 낮아진 건설은 뭐 계속 낮아지고 설비도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예, 그게 이제 약간 뭐 내년 하반기에 조금 반등 그 정도 말고는 여력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2.7로 낮추고도 그래도 뭐 이번에도 못 올렸는데 다음 달에 올린다는 거 실제로 내년에 잠재 수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잠재 수준을 하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잠재 수준 얘기하는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국은행은 잠재 성장률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2.8에서 2.9로 보고 잠재 있습니다. 성장률을? 예, 현재로서는. 근데 오늘 그거에 대한 질문도 나왔었는데요. 잠재 성장률이 지금 그 정도라고 하면 뭐 잠재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지 네. 뭐 이런 질문 나왔는데 2000년 초반부터 해서 뭐 과거 평균이 지금 2.8 정도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최근의 잠재 성장률이 얼마인지를 제시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까지는 2.8에서 2.9로 한은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건 계속 일관되게 그렇게 해왔나요? 이제 작년부터 그게 잠재 성장률이 2.8 정도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한 건 아니지만 올해 성장률이 뭐 2.8, 2.9라고 할 때 네. 잠재 성장률에 부합한다. 네. 또 2.7 나온 거에 대해서도 잠재 성장률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요. 딱 얼마다는 저희가 얘기 안 해도? 네, 딱 그 정도 레인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하우스는 잠재 성장률 어느 정도 나가요? 저희 잠재 성장률이요? 네. 근데 저희도 지금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벗어나지 네. 않는다. 민간 연구기관 쪽에서는 한 2% 중반 쪽 간지 오래된 것 같은데. 얘기하는 데 많아요. 네. 우리도 중반이나 그 밑에까지 갈지 모른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오늘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한마디 토 달 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지금까지 얘기 다 했어? 네. 그럼 다른 얘기라도. 네. 어떤 거? 아무거나. 고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뭐 고용은 일단 하반기에 4만 명을 제시했고 연간으로 9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그나마 뭐 한국은행은 조금 내년도에 상황이 개선돼서 상반기에 10만 명대, 하반기에 20만 명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네. 근데 문제는 4개월 연속 지금 취업자 수 연간 증감으로 봤을 때 40대가 마이너스 10만 명 이상 네. 그렇게 떨어지고 있고 네. 30대는 3년 만에 마이너스 10만 명을 넘는 걸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러면 가장 경제 활동의 주축이 되어야 되는 30, 40대 취업자 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점은 매우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제일 소비 활동도 왕성하고. 예. 그리고 최근에 2000년대보다는 2011년 이후부터 고용 지표와 경기에 미치는 상관관계가 좀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근거로 내년부터 조금 올해보다 이렇게 극적으로 반전하는지에 대한 근거 설명은 그다지 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기저효과 이외에 어떤 부분 재정에 대한 부분을 과연 지금도 그렇게 돈을 쓰고 있는데도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올해 뭐 기업들에게 채용을 늘리라고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지만 그게 추세적인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사실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뭐 약간의 상승은 기대할 수 있어도 이렇게 극적으로 지금 극심한 고용 부진이 이제 해결됐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 부진 해결하려면 성장률이 돌아서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러면 내년엔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성장률을 대입하게 보기에. 되면 당연히 동력이 떨어지니 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구인에 대한 니즈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2%대 중반에 이제 고용 증가가 9만 명 나온다는 얘기는 고용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일단 내년 어느 섹터에서 고용이 이렇게 안 나오고 네. 어떤 섹터에서 그나마 좀 나오고 그래요? 제일 많이 일자리가 줄은 쪽이 그 사업시설 서비스 쪽
그러니까 지금 아웃소싱 주는 일자리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일자리들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업종의 일자리가 사실 가장 가파르게 감소를 했고요. 거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기는 늘 마이너스가 세태죠?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기서 대부분의 그 취업자 수 감소를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늘어나는 거 거기서 다 까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들도 늘어난 데는 근데 지금 보면은 공공 부분만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복지, 네. 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쪽 일자리가 다 늘고 제조업, 그다음에 이런 사업 서비스, 설비 이런 쪽은 도소매, 운수. 다 줄고, 예, 도소매 뭐 이런 서비스 이런 거 다 건설, 줄고. 그래서 사실 그 플러스 나오는 숫자들을 쪼개서 보면 민간 쪽 고용은 지금 뭐 7개월째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실업률이나 우리도 이런 걸로 발표하는 게 그냥 심적으로나마 좀 덜 일자리 수에 머릿수로 하게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뭐 구조적인 인구가 주는 부분도 있고 베이비붐 은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물론 실업률 고용률도 안 좋긴 하지만은 이 증감으로 일자리 수 증감으로 하면은 별로 좋아지기가 진짜 이제 구조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어렵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일자리가 감소하는 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건 정의에 의한 인구잖아요. 15, 64세. 15, 64세. 근데 실제 일하는 사람 64에서 65가 됐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 일을 계속 한단 말이죠. 요즘은 고령화 때문에 70세, 80세까지 일을 한단 말이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서 보면 지금 또 일자리 산업이나 업종별로 보면 그렇고 인구별로 보면은 그 15에서 이제 초반까지는 고용률 유지를 위한 그 증가수보다도 기준이 낮은데 그것도 못 미치고 있고요. 네. 중간 연령은 겨우 이제 뭐 소위 파 수준이고 그렇죠. 이쪽은 고령 쪽은 계속 이쪽이 더 늘고 늘어.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노후 준비 안 돼 있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아질 일은 없지 않나요? 내년 수치를 대략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왜냐하면 MOM으로 증가하는 숫자들이 보면 계절성이 있어서. 있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여름에는 뭐 그래도 수십만 명씩 늘고 겨울 되면은 줄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계절성이 또 늘 매년 반복되고 하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대략 추정을 하면은 내년에도 YOY로 평균적으로 3, 4만 명 넘기 어려울 걸로 저는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추산은 상당히 낙관적인 것 같아요. 3, 4만 명이면 아주 비관적인. 기저를 감안하면 정말 비관적인. 정말 비관적인 거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고용 쪽은 상당히 부진한데 아까 정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투자를 딜레이 시켰고 그거를 이제 최근에 좀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키면 밀었던 기업들 투자가 들어오면 고용도 좀 늘지 않을까 하는데 최근에 수입 부분에서 내구재 수입과 같이 기업들 회비 투자에 좀 민감도가 높은 부분이 마이너스 폭이 꽤 커졌어요. 그럼 뭐 설비 투자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 중심으로 해서 겨우 뭐 이제 국내 수출이나 이런 쪽에 호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그쪽에 업황이나 이런 쪽에 대한 우려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산업 쪽에서 고용을 크게 늘려줄 수 있을 거냐 뭐 그런 고민은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 예. 근데 내년 성장률 2.7% 안에 또 설비 투자가 연간으로 2%대로 증가한다는 전제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봐줍시다. 올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년에 기저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사실 다른 민간 기관들이 예측을 한 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숫자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죠. 민간 소비나 일자리나 설비 투자 이런 부분 쪽이 확실히 좀 낙관적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내년에 2.7% 달성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황은 안 좋지 않나요? 네. 지금 쌀값도 뭐 계절성이 이건 쌀값은 원래 코안은 안 들어가는 놈이긴 한데 네. 쌀값하고 에너지하고 이런 건 안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최종 CPI로 놓고 보면 쌀값, 기름값, 무슨 농산물 가격, 과일 가격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물가는? 생활이 그래서 다 어려운 건가요? 뭐 괴리는 있는데 일단 뭐 한은에서는 1.6% 제시했고 CPI를 네, 내년도는 0.1% 정도 낮춰 1.2였습니까? 예. 1.7% 제시했는데 지금 월별로는 어느 정도 나가야 돼? 2% 넘었죠?
1.9. 아니 아직 못 아직 안 넘었네. 이번에 올라왔는데도 여전히 못 미쳤고 또 그리고 지금 유류세에 대한 부분 인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관리 물가에 대한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레포트도 나왔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 관리하는 부분들이 소멸되면 좀 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을 4분기 내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다시 유류세 인하와 같은 부분들이 또 한 번 나온다라면은 내수 촉진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물가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다시 다운사이드 리스크 요인처럼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하면서 한국은행이 어떤 뭐 물가가 좀 올라오고 그렇게 됐을 때 실질 기준금리가 다시 마이너스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면은 좀 완화적인 부분을 축소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기 쉬운데 여러 가지로 조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헤드라인 물가는 농산물 가격, 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네. 코어가 1%예요. 코어는 안 따라오죠. 네, 코어가 1%는 됐다가 그 아까 유류세 얘기하셨는데 유류세 그러니까 석유류가 전체적인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휘발유 가격 유류세를 깎아주면 한 전체 가격 5% 정도 하락이라서 전체 물가 한 0.25% 정도 하방 압력이 생길 거라고 추정들 하더라고요. 딱 그만치 내년도에서 깎거든요. 그만치 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큰 틀에서 안정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은 덜한데 생활 물가는 뭐 유가, 농산물 부담 계속 무죄 부담이죠. 사실 내가 그래서 이 앞에 얘기를 쭉 따고 오늘 마지막 핵펀치를 날리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인데 물가는 올라오잖아요. 반대로 경기는 내려가잖아요. 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려면 경기 마이너스고 물가는 뭐 하이퍼 가고 이렇게 10% 넘어가고 사전상으로는 그런 건데 사전상으로 얘기 안 하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 물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다름없고 물가가요. 생활 물가는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네, 경기 체감하는 경기 고용 상황 이런 거는 체감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금리 정책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게 내가 질문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케이스를 2007년 하반기에 유가가 WTI가 100불에서 이제 2008년까지 150% 올라가는 국면에서 미국이 그때 딱 서프라임 터지면서 경기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한 게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꺾였거든요. 그렇죠. 2007년 하반기에 그래서 경기는 꺾이는데 물가가 올라오는 유가가 그래서 뭐 50% 이상 올라가는 국면에서 통화 정책을 페드가 뭘 선택했느냐? 2007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80년대 전에 오일 쇼크가 왔을 때는 미국이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그 성장성을 받침하에 높은 물가부터 때려잡고 나중에 우리 체력이 있으니까 다시 또 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강력한 그 긴축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미 2007년 8년에도 그때 올라가는 그 구매력을 회복시키는 공급 사이드의 물가 충격은 통화 정책으로 뭐 그걸 인상해서 잡는다? 그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건 낮춰서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구매력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그래서 이번 국면에도 내년까지 유가가 100불을 가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 또 악영향을 받는 거 아니야? 위쪽으로 더 긴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걱정을 하시는데 2007년 하반기 케이스를 보면 저는 그렇게 구매력이 떨어져서 미국 소비에 타격을 준다면 금리를 과연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 그러지 않아도 고용 안 좋아, 경기 안 좋아, 물가는 뛰어. 그러면 실질 구매력, 실효 구매력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건데 여기다 금리까지 올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난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소수 의견도 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전 그래서 제가 뭐 앞뒤가 가장 안 맞는 운동이. 아니 경제 교과서상 이럴 때 금리 올리는 건 난 올린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서 그래. 결국 제가 들고 싶은 건 제일 아이러니한 게 다른 시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이유를 부동산 가격 때문에 대외 금리 차 때문에라고 하는데 총재는 오늘 거기에 관련된 발언들은 부동산만 보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통화 정책이랑 큰 망치가 그렇죠. 그 미시적인 서울 부동산 가격만 잡겠다고 그거를 몇 번을 휘두를 수 있을 거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총재도 부동산만 보고 정책을 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다음에 대외금리차도 내외금리차 자체가 금융 불안의 원인이 아니다. 이건 형량적인 부분에서 오는 거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건전성 부분을 고려했을 때 내외금리차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뭐 그게 결코 우리 관계에 안 좋은 걸 인정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금융 불안의 원인이 아니다. 해서 총재가 또 그걸 스스로 인상에 대한 논리들을 방어하셨어요. 자, 뭐 마지막으로 우리 금리에 관한 마지막 질문. 자, 앞으로 우리 금리의 향방.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 그리고 내년까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올라갔다 내려갈 거냐, 내려갔다 올라갈 거냐, 아니면 쭉 올라갈 거냐, 쭉 내려갈 거냐 얘기해 주세요. 다음 달부터. 기준금리 말씀. 그건 기준금리죠. 네. 다음 달에 시장금리는 이미 몇 번 인상한 거 반영했잖아요. 다음 달 올리고 나서 내년에는 좀 올리기 어려워서 동결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만약에 올렸다라면은 내년의 가능성을 좀 한 50% 이상 좀 열어놨어야 되는데 이제 뭐 실기의 마지막 종착역인 11월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은 더 어렵겠죠. 힘들다. 네. 그래서 11월에 한 번 올리고 내년은 계속 동결? 네. 인하 없고? 그럼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닌가 우리 경우?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비율을 어떻게 보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동결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는 저희도 11월 인상 전망하고요. 네. 내년에도 일단 동결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높다. 네. 만에 하나라도 변화가 있다면 인상 쪽, 인하 쪽. 만약에 가능성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된다면요. 네. 저는 만약에 중국 경기가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면서 대출금리 인하까지 가게 되면 네. 그래서 우리 성장이 뭐 2% 초반까지 꺾이게 되면 인하 쪽이 더 가능성은 높아질 것 같아요. 인하 실제로 가능성이 인하 못하더라도 인하 기대는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실세 금리는 떨어지겠네요. 네. 금리 결정을 안 하더라도. 네. 변동금리니까 조금은 혜택을 보겠네. 코피스 연동입니다. 저희 다음 달 인상하고요. 네. 내년은 기본으로 저희도 동결 보고 있는데 미국이 3번을 확실히 올린다 네네네. 싶으면은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논쟁은 생길 것 같아요 보면은. 논쟁은 생긴다. 네, 하지만은 시장 금리는 저희는 뭐 이미 고점을 봤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장 금리 고점을 봤다. 네. 네, 저희도 똑같고요. 네. 올해 11월 달 한 번 인상하고 나면 내년도 동결 기조로 보는데 전체적인 경기 방향성은 2020년까지 크게 개선 여지가 많지 않아 보여서 많지 않다. 그래서 미국이 내년 상반기에 인상이 끝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쯤 가면 경기 사이클이 먼저 좀 안 좋아진 한국 입장에서는 네. 인하 얘기도 먼저 나올 수도 있겠다. 방향성은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 오히려 인하 쪽이다. 네. 그러니까 동결약이고 네. 여기는 동결강, 약간. 네. 여기도 동결약. 거기는 동결중.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미국 얘기 좀 해보죠. 좀 아까 방금 이제 얘기한 게 사실은 우리 내년도 금리 정책의 제일 큰 변수 두 개가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중국이잖아요. 네, 맞아요. 유럽, 일본은 별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뭐 도미노 외환위기 온다고 해도 이게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별 관계 없을 것 같으니까 두 개를 좀 얘기해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부터. 미국 긴축 내년에 올해 4번 하고 내년에 2번 한다 그랬던 거를 지난번에 올해 4번 내년 3번으로 올린 거잖아요 지금. 네. 그죠? 점도표가 네. 3번 가요 내년? 일단 뭐 지금 경기 여건만 보면 3번을 인상하는 그쪽의 의견이 많이 쏠리고는 있는데 네. 지금 좀 미국 증시 조정이라든지 금융 불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중앙은행이 뭐 자산시장, 금융시장을 위해서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완화적이지는 않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지금까지 중립금리라고 봤던 수준이 약 3%였거든요. 네. 그 내년도 올해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 2번 올리면 딱 3%입니다. 기준금리 상단이. 네. 저희는 거기가 제일 큰 고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3번 스텝을 과연 밟을 수 있을 거냐. 저희는 뭐 하우스뷰는 저희 이코노미스트는 3번 지금 좋은 미국 경기 때문에 3번 얘기하는데 금융 불안이 있다면 저희는 내년 2번 이상하고 끝날 가능성도 높다. 있다. 예. 일각에서는 미국의 일각 아이비들은 4번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일단 무역 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요. 전 장기화되겠죠. 예, 그 영향이 내년에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서 연준이 3번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도 연준이 3번이 확실시 되어야지 따라서 뭐 올리니 많이 논쟁은 생길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면은 연준도 3번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그 12월 올리고 나서 내년에 가면 뭐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물론 이제 기대와 달라지면서 시장 금리는 움직이겠지만 금리 인상 후반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내년에 3번 인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중간 선거 이후에 한 번 더 재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만약에 상원에서 다수만 돼도 이번에 그 개인소득세율 인하한 거 연구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이미 9월에 통과가 됐거든요. 상원 통과만 남아서 아마 그거를 추진을 할 것 같고, 민주당이 뭐 다수를 차지를 하면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양당이 또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인프라 관련된 게 추진이 안 돼서 그게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에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또 미국 경제를 조금 더 부스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3번 인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 그 저거를 잘 안 보는 지표지,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제 그 제조업의 재고 출하 사이클을 잘 안 보죠. 우리가 보통 그 단기 사이클, 키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뭐 제조업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이제 보조 지표처럼 나는 보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게 아주 잘 맞고, 미국 같이 서비스가 큰 나라는 게 참 좀 덜 맞고 하긴 한데, 근데 보조 지표는 한번 봐요. 근데 재고 출하 사이클 상으로 지금 피크에 왔거든. 온 지 꽤 됐어요. 맞아. 근데 여기다가 또 자정 투자를 해서 퍼부어가지고 부스트해버리면 그냥 꺾일 땐 좀 많이 꺾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월별로 우리 이제 계속 재고 출하는 월별로 보는 거니까 놓고 보면 그거상으로는 올해 말 피크처럼 보여요, 오히려. 맞아요. 이미 선행지수는 이미 꺾였죠. 네, 올해 말 피크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금리 인상을 강하게 3번 할 수 있을까? 여긴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여기. 네, 저희 하우스에서 2번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입장은 뭐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일단 뭐 제일 큰 기조가 데이터 디펜던트지 않습니까? 올해는 워낙 지표가 좋았고 내년에 그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은 현재 시점엔 크지 않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기 하강 곡선이 언제 나타날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발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산 가격 시장에서는 좀 전에 뭐 주식 시장 뭐 지난주 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기존 주택 매매도 최근에 한 4개월 정도 빠지면서 이게 뭐 S&P CS 그 주택 가격 지수 한 6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좀 주택 가격이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올해보다는 안 좋은 노이즈들이 나오면서 네. 조금 생각보다 연준에서 이번 점도표에서 제시한 3번보다는 뭐 2.5에 2회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다. 어쨌든. 네. 여전히 3번 보는 파와 여전히 2번 보는 파가 또 이게 이번엔 똑같은 구조로 갈라졌나? 처음이랑.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 얘기 좀만 더 해봅시다. 중국은 지금 성장률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은 지켜놓고 그건 변수로 좀 생각을 하고 중국이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저희 하우스 공식뷰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네. 뭐 이민선 연구원이 얘기하면 그게 공식비가 되는 거 아니었나? 중국 애널리스트 따로 계시니까요. 아, 그랬어요? 예. 근데 6% 하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뭐 5.8, 5.9? 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 어떻게든 숫자가 만들어지나요? 아니요, 그냥 중국 정부가 그냥 6.0 하고 발표를 하면 해버릴 거야. 6.0인 거죠. 그렇지, 그렇지. 완전히 5대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내수나 이런 부분 너무 안 좋고 네. 그래서 건설은 지금 다시 좀 살리려고 하는 입장 아닌가요, 중국 정부가? 그쪽 근데 예전처럼 사실 돈을 풀면서 그쪽을 많이 지금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고. 대출 지금 부실화된 것도 너무 많아서 은행들한테 지금 지준율 인하해서 대출을 해주라고 엄청나게 이 격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대출을 은행들이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자기네 스스로가 좀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인 것 같아요. 할 데가 이거 없다. 돈을 해봐야 떼일 위험이 지금 커진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대출금리 인하 얘기까지도 중국 안에서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래서 중국은 좀 상황이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뭐 미국하고 관계도 당장 풀릴 것 같진 않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은. 중국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 그럼 우리는 내년에 좀 하방 쪽으로 봐야 되는. 아무래도 거기다 중국 미중 무역 영향 전쟁 때문에, 장기화 될 거고. 예. 근데 지금 중국 모습 보면 성장률이 비슷하거든. 네, 그러니까 10%대를 가다가 우리도 꽤 오래 10%대 오래 했어요. 우리도 오래 하다가 90년대에 7%대로 주저앉았었고 그리고 그게 힘들어서 외환위기 터진 이후에 3%, 2%, 3%대를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근데 중국도 지금 이미 7%대 내려오고 6%도 깨진다 만다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보세요? 중국도 좀 이제 무슨 화무 11홍 이런 거 아니에요? 중국도. 응? 권불 10년 요즘 한참 미국하고 이렇게 1대1로 붙겠다고 권세를 부리던데 권불 10년 화무 11홍 이렇게 얘기하던데. 건불 10년이 맞는 것 같네요. 앞으로 10년은 더 간다? 아니요. 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잘 그쪽은 제가 뭐 판단하는 건 매우 제한적이라서 뭐 그런 게 예,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최근에 통화 정책 정상화하면서 미국 주도로 되었고 우리도 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한미 기준금리나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상관계에서 매우 높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과거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처럼 못 따라간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같아요. 중국과의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 비중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20% 중후반.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리의 방향성 자체가 2000년대 금융위기 이후에 매우 유사해졌습니다. 특히나 2012년도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은 중국이 선행이 되었었고요. 근데 최근에 중국이 금리를 못 올렸지 않습니까? 올해 최근에 뭐 지준율 인하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중국 경기가 성장률에 대한 우리가 확인하는 수치는 뭐 조금씩 낮추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친한 이제 지인이 중국 쪽 PF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냥 손을 빨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개월째 그쪽으로는 그것 때문에 그 부서가 생겼는데 이제 다른 사업을 먹거리를 찾고 있다라고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중국은 좀 안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부분이 더 커져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는 저기다 내가 질문을 한국하고 중국을 비교해서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야. 한국하고 비교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면 1980년대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참 트레이드 워가 붙었을 때 내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나온 모든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었어.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미국에 대해서는 빼고. 모든 주제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었어요. 이거 일본 망했거든. 지금 중국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래서 어저께 환율 조작구 이슈도 있긴 했지만 미국도 또 역시나 이번에 지정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긴 하긴 했는데 뭐 미국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그 환율 조작구 지정해서 뭐 그 양국 간의 무역 협정이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금융 불안을 촉발하게 될 거고 그러면 중국이 거기에서 예전에 플라자 합의 때처럼 일본이나 독일처럼 좀 이렇게 미국에 유화적으로 가서 통화 가치 대규모 절상을 시켜주고 거기서 이제 뭐 경상격자 불균형 해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냥 위안화 약세를 그냥 내버려 버리면 달러 강해지면서 미국도 또 데미지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그 연계철선을 보고 되게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냥 내비둬도 올해 중국 증시는 연초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빠졌거든요 지금. 그 위안화는 지금 7위안이 무너지고 있어서 3개월째 중국이 지금 미국채 매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매도가 아니라 그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 외환 보이고 지금 어쩔 수 없이 털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그렇죠. 그런 취약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내년도에 그 긴장감이 현실화되지 않아도 그냥 이 상태만 쭉 가도 중국 경제는 내부적으로 지금 뭐
된 문제, 부채 문제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목에 차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이번에 회화채 시장 문제 생겼을 때 MLF와 같은 정부 자금 동원해 가지고 그 문제 회화채까지 사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외신들은 여전히 이번에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중국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한국 코스피는 또 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미국 주가가 저렇게 신고가를 경신하고 막 그래도 10월 달까지 초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안 가잖아. 2,600 고점 보고 지금 2,100대 내려와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내 주가 보면 알아.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 보면 뭐. 우리의 통화 정책이 너무 여실하게 지금 올라가는 미국을 쳐다보고 있을 거냐, 아니면 올해 지준율 인하를 2번이나 한 중국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한국은행 입장이 참 애달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은 그래도 금리 정상은 어느 정도 해놨잖아. 우리는 한 번 올려놓고 내리지 말아야 될 거 몇 번 내리고 난 다음에 한 번 올려놓고 지금. 네. 여기다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과거 옛날 얘기를. 더 옛날로 가시나요? 저 옛날은 아닌데. 저는 아마 여기서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가 나빠질 것 같고 뭐 내부 문제가 많아질 것 같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걱정은 그 우리 외환위기 때나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중국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기네들이 손을 안 들면은 우리가 알 수가 어렵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예, 이게 계속 의심은 하는데 표시가 안 나요. 보면은. 예, 그러다가 그렇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크게 터질까봐 그게 그게 걱정입니다. 저는. 사실은 중국은 워낙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사실. 나 중국이 IMF 들어가 있죠. 네, IMF 회원국이잖아. 통화 바스켓에서 미안하고 들어갔는데. 난 저런 나라가 어떻게 IMF 회원국에 들어갔는지를 모르겠어. 요즘에 무서운 뉴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요? 자꾸 사람들이 사라지는. 맞아. 판빈빈 갑자기 나타나도 세금 잘 내겠다고, 세금 뭐 집 팔겠다고 뭐 이러고. 인터폴 총재도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졌죠. 네.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뭐 이게 공식적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얘기니까 여기서 마무리한다고 보면, 자 11월 한국 결론은 그거죠. 그러니까 11월 인상은 할 것 같다. 네. 그거는 지금 여기 다수설이네. 완전 만장일치. 그죠? 네. 만장일치.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놓고 안 하면 여러분 지금 다 망하는 거야. 하여튼 다 할 것 같다. 내년에는 동결 같다. 근데 내년에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강으로 갈 거냐 약으로 갈 거냐는 미국이 속도를 내서 3번 이렇게씩 막 가면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따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고, 근데 중국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약을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 요인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 외부 요인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나오는 게 없잖아요. 예. 네. 네. 한국은행이 이래저래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 같습니다. 올리기도 그렇고 낮추기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런 모습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현명하고 슬기로운 정책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